저는 50대 어여쁜 20대 딸아이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20여 년을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왔지만 아이가 크는 동안 한 번도 말썽을 피우거나 힘들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아이 덕분에 너무나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어릴 적 엄마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되었고 아빠는 제가 갓난아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죠.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셨는데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그곳에서 같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 음식점 건물주 아들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처음 본 날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만나달라고 쫓아다녔습니다. 남편은 정말 누가 봐도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집안까지 좋았기 때문에 역시 한눈에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만남을 갖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대였기 때문에 선뜻 만남을 찬성할 순 없었습니다. 거절을 하면 포기를 할 줄 알았던 남편의 구애는 몇 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런 끈질긴 구애 끝에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정말 행복했죠.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고 하나부터 열까지 뭐든 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하다가 저희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걱정이 너무나 컸지만 남편은 자신만 믿으라며 걱정하지 말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했던 남편이지만 시댁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어디서 굴러오는지 모르겠지만 너 참 뻔뻔하다. 어디까지 뻔뻔할 예정이니? 우리 건물 가게 손녀딸이라고 해서 참 별게다 붙는다 생각했는데 그래, 연애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젊은 남녀가 그냥 겉만 보고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너 진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한다. 어떻게 임신까지 했니? 너 지금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니? 참나. 말도 꺼낼 거 없고 당장 지울 생각이나 해. 어머님,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아이는 지울 수 없어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고 잘할게요. 제 배경이 신경 쓰이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나름 착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저를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야, 내가 너 같은 애 한두 번 본 줄 알아? 우리 집 돈 보고 너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은 거잖아. 내가 네 꿍꿍이 속을 모르겠니? 좋게 말할 때 들어라. 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와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하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바뀔 거라 생각도 하지 마. 나 더 이상 이따위 일에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 돌아가. 난 죽어도 너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까. 당장 그 애는 지우고 내 손으로 끌어다가 가기 전에 네 발로 순순히 가. 알았니? 엄마, 제발 몇 번만 더 만나봐. 윤지 좋은 애야. 자기 삶 열심히 사는 아이고 누구보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그런 사람 만나라며. 엄마가 배경만 보고 사람 선택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윤지 지금 배경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그니까 반대만 하지 말고 그냥 좀 만나봐. 장훈아, 내가 했던 말은 아유, 이거사. 잘하는 배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 나이 먹도록 그걸 모르니? 하기엔
네 주변에는 다 좋은 배경이 있는 아이들이니 이렇게 막 굴러먹은 애는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 근데 그거 사랑 아니다. 네가 이런 애들 속을 아직 몰라서 그래. 나중에 너 시간 조금만 지나봐. 친구들 안에는 다 잘나가고 빵빵한 집안 사람들인데 네 안에는 쥐뿔도 없으면 너 그거 얼마나 신경 쓰인지 아니? 아휴, 너 나중에 후회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끝내. 엄마가 반대해도 이제 어쩔 수 없어. 이미 건물 사람들이랑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개해버렸어. 임신한 것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와서 반대해도 소용없다고. 우리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인정 안 해준다고 하면서 며느리 대접 안 해주면 동네방네 소문날 거야.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헤어지고 아이도 지웠다고 하면 엄마가 욕먹을 거 알지? 뭐?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어떻게 쌓아올린 건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너 정말? 아휴, 일단 그럼 알겠다. 윤지라고 했니? 너 내가 두고 볼 거야. 완전히 받아들인 거 아니니까 그거 알고 있거라. 남편은 시댁에서 반대를 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시모를 찾아뵙기도 전에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저를 인사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인 체면이 중요한 시모는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예상했던 것처럼 시집살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저를 생전 알지 못했던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로 대했죠. 야, 넌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떻게 남편 아침 하나를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아? 앞으로 아침마다 아침밥 차리고 나한테 연락해. 그리고 장 보고 나서 영수증도 꼼꼼하게 나한테 다 보고하고.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이따위로 생활비를 다 쓰고 있어? 아니 이렇게 개판으로 살림할 거면 왜 시집을 오겠다고 그 난리를 피운 거야? 생활비는 너 하는 거 보면서 올려주든지 말든지 할 거야. 어머님, 그래도 저희 한 가정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적응을 하기는 힘들어서 그래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노력할 테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그래, 네가 거지 근성이 어디 가겠니? 네 할머니도 나한테 그렇게 임대료 낮춰달라고 뭐 해달라 매번 부탁만 하더니만 그 비가 어디 가겠어? 너한테 그렇게 해줄 마음 없으니까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생활비 주는 대로 맞춰서 살림하는 게 주부의 몫이다. 그것조차 못하면서 무슨 살림을 하겠다고. 너 이 정도는 각오한 거 아니었니? 이제라도 힘들면 그만둬라.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도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번 아침밥을 새로 짓고 반찬도 다 새로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머님, 아침마다 아침밥 새로 하는 것만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거 아니면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맞춰볼게요. 아니, 아침밥도 안 챙겨줄 거면 왜 결혼을 한 거야? 너 진짜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한 거니? 너네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끝까지 너 돈 보고 결혼한 애로 생각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 말 듣기 싫으면 이 정도는 할 정성 보여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꽁돈 버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내 밑에서 일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살림하는 돈도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거야. 긴 말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따르지 못할 거면 당장 나가.
시모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침밥을 꼭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새로 밥과 반찬을 싹 해서 차려야 했죠. 늘 제 편일 줄 알았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점점 저에 대한 애정도 시들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시모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접대를 한다는 이유로 밖에서 사람들과 유흥에 가서 새벽에 집에 오는 날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가정에는 소홀했어요. 겨우 결혼 3개월이 지났을 때였지만 남편은 결혼 전에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죠. 여보, 요즘 너무 밖에만 있는 거 아니야? 아이도 이제 점점 커가고 같이 병원도 좀 가주면 좋을 것 같아. 아이가 이제 벌써 임신 5개월이나 됐어. 당신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궁금하지 않아? 매일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니까 얼굴 보기도 너무 어렵네. 아이 태어나면 이제는 아이랑도 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야, 네가 사회생활을 알기나 해?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게 다 사회생활이야. 네가 바라는 대로 하면 나는 어떻게 돈을 벌라는 거냐? 내가 돈 안 벌면 네가 고작 버는 코딱지만한 돈으로 생활하라는 거야? 참나. 네가 나랑 결혼하니까 너도 잘난 집 딸이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는 엄마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답이 없어. 그러니 나도 열심히 접대하고 있는 거니까 내 사회생활에 터치하지 마. 아니, 그래도 요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접대라고 해도 일주일 내내 접대하는 건 아니잖아. 들어보니 며칠은 그냥 친구들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라도 좀 줄여줘.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서 술주정 좀 그만 부리고 새벽에 깨어나면 잠 못 자는 거 당신도 알잖아. 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당신 밥 차리고 출근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루 온종일 피곤하고 힘들어. 바깥에서 일하고 온 남편 마주도 안 하는 아내가 세상 어디에 있어? 내가 놀다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도 진짜 죽을 맛이다. 술 마시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다른 사람들 비위 맞춰야 되고 싫은데 억지로 웃으면서 대해야 하는데 넌 그게 쉬울 것 같아? 하긴 뭐 네가 뭘 알겠냐. 사회생활 안 해본 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다. 엄마가 이래서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휴 됐다. 너랑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임신 중이잖아. 아이도 태어날 텐데 이제 당신 아기 아빠야. 근데 당신 총각 때랑 다를 바 없이 지금 행동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줄여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부탁인 거야? 아니면 일찍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사회생활 하는 거라는 거 생각 안 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돈은 벌 수나 있고 이런 것도 하나 생각 안 하고 있으니 네가 엄마한테 인정이나 받을 수 있어? 좀 생각이라는 걸 좀 제대로 하고 살아라. 남편은 매번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들어왔지만 자제해달라는 저의 부탁에도 사회생활 해보지 않았던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이후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조상기가 있다는 말도 듣게 되었죠. 더 심해지면 입원을 해야 할지도 혹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어머님께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조상기가 있어서 아침밥은 무리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요즘 남편이 매일 접대한다면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요. 근데 그게 다 접대는 아닌 것 같고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서 오는 것 같아서요.
매번 그렇게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새벽에 와서 자꾸 저를 깨우니까 잠도 못 자고 힘드네요. 그래서 아침밥은 간단하게 차릴게요. 넌 뭐 하나 쉽게 가는 게 없냐? 조상끼라면 아이 일찍 나온다는 거니 차라리 잘 됐다. 네가 아이 탓하면서 이것저것 못한다, 싫다 하는 것도 꼴보기가 싫었는데 차라리 일찍 낳는 게 더 낫지 뭐. 그리고 너는 남편이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잘한다 하지는 못할 망정 네 잠 깨운다고 지금 탓하는 거냐? 이래서 안사람을 잘 둬야 하는 건데. 아유. 제 잠을 깨운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계속 그렇게 늦게 집에 오고 가정일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 태어나면 같이 아이 돌봐야 할 텐데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사실 말하면 좀 서운해요. 제 뱃속에 있긴 하지만 남편 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만 너무 동동거리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다고요. 넌 참 서운한 것도 많다. 남자는 아이가 태어나야 아빠가 된 걸 실감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네 뱃속에 있는 애가 자기 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부터 마음이 생기겠니? 다 네가 감당할 일이야. 그런 거 생각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건강하게 몸 챙기면 조상끼든 뭐든 생기겠니? 다 네가 건강 안 챙기고 그러니 네 애도 네 뱃속이 싫은가 보구나. 그거 다 네 탓이다. 지금 누구 탓하고 있는 거냐? 머리 아픈 소리 하지 말고 하던 대로 아침밥 그대로 차리거라. 너 그거 핑계대고 있는 거야. 조상끼로 배가 뭉치고 아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제가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저를 생각해 주지도 않았죠. 시모와 합가에 살면서 생활비도 시모가 직접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생활비는 반밖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겨우겨우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뱃속에 아이도 있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던 할머니 때문이었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할머니는 시모의 건물에서 무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모가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일이긴 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제가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심한 상실감과 우울을 겪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 그 자리에 다시 임차인을 받을 수 있겠다면서 너무나 좋아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딱 알맞냐? 거기 들어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떡하니 비네. 타이밍이 굿이다, 굿. 아유, 안 그래도 거기 위치가 우리 건물에서 제일 좋지 않니? 탐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제일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공짜로 줬으니 내가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했다. 암튼 잘 됐다. 이제는 사람 받을 수 있으니. 야, 너 거기 물품 필요 없지? 뭐 네가 가지고 갈 것도 없고 그냥 다 놔둬. 다음 들어올 사람한테 필요한 거 쓰라고 하게. 네? 어머님, 그래도 할머니가 1년은 계약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자리에 그냥 제가 쭉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저랑 같이 일했고 저 레시피도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할머니가 사장님이었어도 저도 같이 했고 계속 장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리하시려거든 거기 기물들은 제가 처분하거나 가지고 갈게요.
참나. 너는 거기 임대료가 얼마인 줄이나 알고 말하는 거니? 내가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그냥 거기 공짜로 운영하라고 한 거지. 무슨 1년 계약을 했다고 난리냐? 내가 할머니도 없는데 거기를 그냥 둘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거기 계속 운영하려면 너 그동안 안 내고 운영한 돈 다 내고 들어가. 네가 낼 거라고 하면 계속 운영하고. 근데 너 감당이나 할 수 있니? 너 진짜 웃긴다.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급이 올라갔다 생각하나 봐. 엄마, 진짜 그런가? 야, 네가 거기 운영해서 뭐 할 거야? 거기 해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지금껏 엄마가 임대료도 안 받고 무상으로 빌려준 건데 네가 왜 거길 탐내? 엄마, 안 그래도 거기 쭉 이렇게 돈 못 받을까 봐 걱정 많았잖아. 할머니 안 계시니 이제 다행이네. 그러게 말이다. 아휴, 내가 그때 뭔 정신으로 그런 말을 꺼냈는지. 상가 사람들도 다 나 보면서 어떻게 할까 보는 것 같았다니까. 아무튼 내가 진짜 조마조마했다. 장사하실까봐. 땅값도 올라서 임대료 올려야 하는데 내년에도 계시면 어쩌지? 내가 고민이 많았다니까. 근데 아주 딱 타이밍 좋게 가셨네. 참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시긴 하시네. 네? 어머님, 뭐라고요? 여보, 어머님, 지금 그런 말이 나오세요? 할머니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데, 근데 잘 가셨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실 수 있어요? 평생 할머니만 보고 살았던 제 앞에서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하실 수 있냐고요? 어머, 얘 봐라. 화도 내네. 그런 말 할 수 있지 뭘 그러니? 그리고 너희 할머니 정도면 호상이라고 하는 거야. 오래 사셨지 뭐. 거기다가 너 거기가 얼마나 비싼 곳인지나 알고서 이렇게 화내는 거니? 그걸 1년 공짜로 들어가서 장사하라고 한 거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염치가 있으면 알아서 돈 줬겠지만 너는 염치도 없잖아. 내가 뭐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소리 지르냐? 하여튼 없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저 무시하는 것도 죽기 살기로 참았는데 그런데 돌아가신 할머니도 이런 식으로 모욕하시나요? 더 이상은 저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교양 없고 예의도 없는 집안에서는 단 한순간도 못 있겠네요. 당신, 우리 그만 살자. 이혼해. 도를 넘는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저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조금 놀라는 눈치였지만 시모는 저의 이혼 선언에 너무나 기뻐했죠. 처음에 남편은 주저했지만 시모가 뭐라 말을 했던 건지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정리를 하기 위해 남편을 만난 날까지도 시모는 함께 동석을 했죠. 아, 당신 어머님까지 모시고 왔어? 끝까지 참 대단하다 정말. 어쨌든 아이는 내가 키울게. 어차피 당신이 아이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키우실 것도 아니잖아.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갈 테니 당신은 양육비만 보내줘.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디다 대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 얘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네가 싫어서 나가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돈을 달라고 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양육비 줄 테니까 그러면 네 할머니가 무상으로 운영했던 가게 거기 임대료 그거 네가 줘. 그리고 가게 수리해야 할 것도 많으니까 그 수리비도 네가 다 내고. 안 그러면 나 고소할 테니 그렇게 알아.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미 무상으로 운영하시기로 다 약속하고 운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싹 다 점검받고 수리하고 리모델링 했던 거 기억도 안 나세요? 할머니가 그래도 무상으로 임대받는 건 염치 없다고 리모델링비는 다 내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안 그래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어디서 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네 할머니 취향으로 리모델링 한 거잖아. 어디 내 의견 들어간 곳이 있니? 우리가 원하는 인테리어도 아닌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야지. 아니면 네가 가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 그러려면 너도 돈 꽤나 들 텐데. 거기다가 임대료까지 네가 다 감당이나 되겠니? 그래서 하는 소리다. 양육비 받을래? 그럼 그거 다 배상하고 임대료도 내놓고 가고. 네가 안 내놓고 가도 네 자식 태어나면 걔한테 받지 뭐. 아이 키우는 건 엄마만이 아니고 아빠도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당신들 악독한 건 내가 잘 알았지만 이 정도로 최악인 줄은 몰랐네요.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시모의 말만 들었고 양육비는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고액의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 제가 이혼 소송을 한다면 철저하게 대응을 한다고 협박을 했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저는 결국 남편이 내주는 푼돈을 가지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던 저는 할머니가 조금씩 모아둔 돈을 가지고 생전 처음 가보았던 지역에서 떡볶이 가게를 열었죠. 가게를 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겨우 일주일 만에 다시 가게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단칸방이 있어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20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었죠. 20년의 세월을 장사하다 보니 어느덧 가게 건물도 제 소유가 되었고 체인점으로 오픈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던 중 어느 날 어디서 많이 봤던 얼굴의 사람이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구인지 가물가물했지만 이내 찡그리는 얼굴을 보고선 단박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모였죠. 난 또 주변에서 하도 맛있다고 칭찬하길래 한번 먹어보려고 왔는데 이게 뭐야? 아휴, 하자 있는 게 하자품을 만들지. 고작이 있다 이 음식을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니. 나도 참, 너는 여전하구나. 음식도 형편없고 사는 것도 형편없네. 잘 산다고 소문이 나서 궁금해 왔다. 그런데 이런 걸로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것 같구나. 딸애니? 네 팔자 안 닮아야 할 텐데. 20년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막말까지 퍼부으신 거 보니 여전하네요. 여전히 무리하신 걸 보니 건강에도 이상이 없으신가 봅니다. 역시 욕을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이 있는데 딱 그쪽한테 어울리는 말인 것 같네요. 너 말 다 했어? 이게 잘 나간다고 하니까 네 인생이 정말 잘 나가는 것 같니? 참 웃겨 죽겠다. 빌빌거리면서 바싹 엎드려 살던 네가 이제는 사장이라고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사는 게 나는 너무나 가소롭고 어처구니가 없구나. 네 옛 모습을 보면 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니? 그걸 알고 있는 내가 참 널 보니까 네 실체를 까발려야 되겠다. 네 하자를 알아야 될 텐데. 내 하자는 당신 같은 사람의 아들을 만났다는 거죠. 다행인 줄 아세요. 그 개판 같은 유전자 속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착하고 훌륭한 딸을 낳았으니
그거 당신 아들 아닌 내 덕이에요. 그건 알고나 하는 소리예요? 맘 같아서는 당신 피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고 내 피만 채워주고 싶어. 네 그 더러운 피를 어디다가 넣겠다는 거냐? 이따위 떡볶이집 하면서 애를 얼마나 고생시켰을지 안 봐도 뻔하지. 내 손녀, 이제 내가 데리고 갈 테니 그렇게 알아라. 20년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데리고 가마. 이 사람이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손녀가 어디 있어? 얘는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누구 맘대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뭐라고 내 딸을 데리고 가? 지금껏 양육비 한 푼 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부모 노릇하겠다고 하지? 당신 아들한테 똑똑히 전해. 양육비나 제대로 주라고. 양육비 한 푼도 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부모 운운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아비가 아비 노릇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되었어? 역시 부모 밑에서 커본 적이 있어야 아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부모가 없으니 알겠니? 내가 이래서 하자 있는 애를 받는 거 아니라고 한 거다. 어쩜 20년이 지나도 넌 내 결정을 후회하게 만드는구나. 출신은 숨길 수가 없네.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짓거리시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당장. 저한테는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머니밖에 안 계십니다. 저 아빠도 없고 평생 없어도 됩니다. 아빠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세요. 지금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참나, 너 참 딸 교육 잘도 시켰다. 그 어미의 그 딸이구나.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버르장머리 없는 건 아주 쏙 빼닮았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더니만 이따위 환경에서 제대로 아이가 컸겠니? 다음에 올 테니 그때는 아마 소장 받을 거다. 그거 각오하고. 시모는 제 딸을 데리고 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갔습니다. 20년 전처럼 무서운 것은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딸이 상처를 받았으면 어쩌지 걱정이 되었죠. 그렇지만 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야무지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동안 전 남편이 몇 번 아이를 만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남편이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겠다고 한 말도 모두 녹음을 해두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남편의 간암이 있었죠. 남편은 간암으로 이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의 간이 필요했고 남편이 설득해서 안 되자 시모가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혹시라도 죽게 된다면 재산은 자연스럽게 딸애가 상속 1순위가 되기에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었죠. 어느 날 딸은 저를 데리고 시모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본인 건물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카페는 정말 잘 됐는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저를 봐도 손님들이 있어 크게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아니 너 여긴 왜 왔니? 난 우리 손녀딸만 보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우리 이쁜 손녀. 할머니 보러 와줘서 고맙구나. 그동안 아빠는 몇 번 봤다는 거 들었다. 잘했다 우리 손녀. 예쁘게도 컸구나. 네 아비랑 아주 쏙 빼닮아서 역시 잘 자랐어. 우리 아들이 참 너를 보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다 커서 만나게 되어서 아쉽구나.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단다. 할머니, 저 간 때문에 찾으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 아들, 제 아빠라는 사람 간암이라서
재간 떼줘야 해서 찾으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연락 한 통 안 하시다가 이제와 아빠고 할머니고 부랴부랴 저 찾으신 이유가 간이식 때문 아니에요? 그래,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제가 간 이식해드리면 지금까지 안 주신 양육비 그제야 주실 건가요?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일단, 우리 자리 좀 옮기자꾸나. 아니다. 아빠 만나러 갈래? 아빠 지금 병원에 있거든. 가서 아빠랑 보고 이야기도 나누자꾸나. 아무래도 엄마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널 안 보긴 왜 안 봐? 우리도 보려고 했는데 상황상 못 본 거야. 내가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크게 말하지 말고 일단 나가자. 왜요? 할머니, 임신한 며느리 내쫓아 놓고서 양육비도 안 주고 오히려 협박하셨다는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원래 그러신 분인 거 다 아니까 가면 쓰고 말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 혹시 카페 손님들 때문이세요? 아니, 할머니, 그렇게 남들 시선 눈치 보는 사람이셨어요? 그러면 임신한 며느리 그렇게 내쫓지도 않았어야죠. 아니면 양육비라도 꼬박꼬박 주라고 하던지. 아니면 이제 와서 아들 간암 걸리니까 쫓겨냈던 손녀딸 간 욕심이라도 내지 마셨어야죠. 아니, 얘가 왜 이래?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네 간을 달라고 했니? 아휴,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일단 우리 여기서 나가서 말하자. 손님들도 많이 있고. 이런 개인사는 자꾸 밖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휴, 어미야, 너는 왜 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어? 와, 할머니 진짜 웃긴다. 아시잖아요. 아빠도 저한테 간이식 검사해달라고 제일 처음에 부탁했던 거. 그거 다 아시고 오신 거 아니세요? 아빠한테 저 싫다고 했거든요. 간이식 저 해주기 싫어요. 사실 아빠라고도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해야 여기 있는 손님들이 여기 사장이 그딴 사람인 줄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당신 아들한테 간이식 안 해줍니다. 검사도 안 받을 거고요. 그리고 상속은 깡그리 받을 거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 할머니 돈에 그렇게 집착하시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빠 상속은 제가 1순위인 거 아시죠? 딸은 이미 시모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이 많이 오는 시간을 노려서 저를 데리고 갔던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 시모와 남편의 속셈을 모든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로 크게 말을 꺼냈던 것이었죠. 시모는 무척이나 당황했고 역시나 카페 손님들 때문에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당당하게 카페 문을 나섰죠. 그와 동시에 저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 청구까지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남편의 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간이식을 받지 못했는지 시모는 매일같이 애원하듯이 딸에게 연락을 하는 듯 했죠. 딸의 마음이 바뀌지 않자 결국 저에게도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저기,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과거에 지은 죄는 모두 받을게. 아마 지금부터 받고 있는 것 같아. 너희 간 뒤로 소문이 쫙 나서 지금 카페 손님들도 하나도 없어. 아침이면 뻔뻔하다 욕하는 쪽지들이 죄다 카페로 들어오고 이것까지 나 달게 받을 테니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손녀, 한 번만 검사라도 받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들이 살아야 그래도 네 자식 양육비 그거 다 받을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법 좋아하셨던 분이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않으셨나 봐요. 남편 죽어도 이미 양육비 모두 주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있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인지 청구라고 드러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딸한테는 이미 양육비 다 주겠다고 약속까지 다 해놨던데요? 남편이 살든 말든 저랑 상관없는 일이고 제 딸 간 거기다가 떼어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제 생각이나 딸 생각이나 마찬가지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제발 부탁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차라리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렴.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어. 못난 어미 만나서 그런 거지. 그래도 네 자식 아빠잖니. 이렇게 죽어버리면 너도 죄책감으로 못 산다. 한 번만 검사라도 받게 해주면 안 되겠니? 죄책감이요? 제가 왜 죄책감 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고요? 20년 전에는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러셨잖아요. 타이밍 제대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지금 타이밍이 딱이네요. 전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와 딸은 끝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클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왔으면 모를까? 자신의 간이식을 위해서 생전 궁금해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던 딸을 찾아왔던 것이 너무나 괘씸했죠. 남편은 생각보다 오래 살았고 시모의 카페는 망해버렸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았던 남편의 간호를 위해 들어갔던 비용도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저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죽으면 재산이 손녀에게 갈까봐 남편에게 진작에 넘긴 건물도 다시 자신에게 돌리려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남편이 선뜻 해주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자식의 간병비로 재산을 대부분 써버린 시모는 동네방네 소문난 손녀딸 간을 탐낸다는 소식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우리 딸을 가장 사랑하니 딸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인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해서 4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현재에도 용서라는 단어가 입에서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과의 갈등 때문인데요. 저는 시장에서 남편과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 초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10년 정도 되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지 단골 손님도 꽤 많아졌고 꾸준하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는 음식 예약 주문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서 그때만큼은 잠 한숨 못 자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놔야 하죠. 3일 동안 쪽잠 자면서 명절찬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민해지는데
항상 매년마다 명절 때만 되면 시모가 반찬 가게로 나오십니다. 정신없이 바쁜 시간에 꼭 오셔서 온갖 참견을 다 하세요. 시모가 한번 왔다 가시면 초토화가 되어 버립니다. 예약되어 있는 음식들을 함부로 해집거나 그냥 가져가실 때가 종종 있으셔서 이 문제로 시모와 한바탕 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남편의 어머니라서 참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지적도 많이 하고 인연까지 끊겠다며 몇 번이나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지만 시모에겐 씨알도 안 먹혔어요.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셨고 그럴 때마다 인연을 끊고 반찬 가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나마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거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또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참고만 살아왔었는데 이번 명절에 일어난 사건 하나로 저희 부부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고 용서라는 단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부터 저희 가게에는 명절 찬을 준비해달라는 전화가 쇄도합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있어야 될 정도로 정신없는 시간들이 시작이 된 거죠. 식재료 준비하는 양도 평소와는 다르게 3배 이상은 되기 때문에 명절이 오기 일주일 전부터 직원까지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계신 시모는 예상했던 대로 가게로 나오셔서 상황을 훑어보셨어요. 올해는 어떨 것 같니? 작년보다 예약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니? 정신없이 전화를 받는 거 보니까 이번 명절에도 밤을 꼴딱 새울 정도로 바쁘겠구나? 엄마, 왜 또 오셨어요? 한창 바쁘게 일을 할 때는 오시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식재료도 많이 쌓여 있는데 여길 꼭 비집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이, 도와주실 거 아니면 그만 들어가 계세요. 뭐가 그리 궁금하셔서 꼭 명절 전만 되면 참견하러 오시는데 저희는 방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가게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잖니. 그냥 둘러만 보고 있는 거다. 작년에는 직원이 2명이었는데 올해는 직원이 3명으로 늘었네. 식재료 양도 작년보다 더 늘었구만. 올해 명절에는 매출도 상당히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나도 기대 좀 해도 되는 거지? 작년에 유람선 타고 제주도 가는 거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아니? 차라리 그냥 비행기를 탈 걸 그랬어. 그런 것도 네가 눈치껏 알아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이번 명절 끝나면 해외여행이나 좀 가볼까 하는데 그러려면 예약 전화 한 통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받아야 되겠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다닐 수 있는 곳은 전부 다녀야 하지 않겠어? 그나저나 이건 왜 이렇게 싱거운 거야? 시금치 무침은 간간하게 해야 맛있지. 너는 10년이나 반찬 가게 했으면서 아직까지도 간을 못 맞추니? 어머님, 왜 남이 주문한 반찬을 손으로 드세요? 어머님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요 앞이니까 오다 가다 너희 가게가 보이는 걸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가 있니? 매년 얼마나 주문이 많은지 궁금한 건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반찬에 사정이 어디 있어? 그냥 맛만 좋으면 되는 거지. 이거 액젓 조금이랑 간장 좀 추가하면 딱이겠구만.
그리고 나 손 깨끗하다. 한 개 집어먹었다고 다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니?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갖다 줘라. 어머님, 이 반찬 주문하신 분이 위암으로 고생하고 계셔서 간을 자극적이지 않게 싱겁게 해달라고 하셔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가지러 오신다고 했다고요. 내가 손으로 집어먹은 거 어차피 모를 거 아니야. 그냥 주면 되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어차피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 이거 그냥 가져가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왜 저희한테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작년에 하도 못 채셔서 보내드렸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제주도행 유람선도 어머님이 타시겠다고 하도 억지 부리셔서 그렇게 해드린 거잖아요. 해외여행은 저희보다 돈 많이 버는 형님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모이기만 하면 형님이랑 저를 비교하시면서 저한테는 온갖 상처 다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것도 이 사람 때문이지,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이랑 인연 끊고 속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명절 전에 가게로 들어오신 시모는 또다시 멋대로 행동하셨어요. 평소에는 가게에 오시지도 않으면서 꼭 명절 전에 한창 바쁠 때 일부러 저희를 더 힘들게 하려고 오시는데 그때마다 분노가 하늘을 찔렀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고 가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자 예약 전화를 받고 있던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모를 가게 밖으로 내쳐 버렸어요. 그제서야 겨우 가게 안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시모는 밖에서 저희 가게를 노려보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면서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가 끝났고 밤새우면서 만든 명절 찬들은 문제없이 손님들께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명절 당일 저희 부부도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명절이기 때문에 점심을 함께 먹으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임이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가게에서 밤새워서 만든 명절 음식들을 상의에 전부 올려놓으며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남편이 시모를 가게에서 내쳤을 때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얼굴 표정이 굳어 있으셨어요. 저희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매년 명절 때마다 그러시니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시모는 그런 저희를 좋게 바라봐 주지 않으셨습니다. 시모와 저는 주방에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채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형님 내외도 도착을 했고 형님도 주방에서 같이 일손을 도왔죠. 시모는 항상 저와 형님을 비교하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옆에 있는데 비교를 하시면서 상황을 불편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라서 시모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제 할 일만 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형님의 한마디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내가 잘 먹는 코다리 조림이 오늘은 없는 건가? 매년 상위에 올라가던 음식이 오늘은 안 보이는데 깜빡 잊고 꺼내지 않은 거야? 아, 그게요.
이번 명절에는 코다리 조림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주문하신 분들도 없어서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올해에는 전을 주문한 비중이 많았어요. 그래도 명절찬이 43가지나 되니 아쉽더라도 이번에는 이해 좀 해주세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고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명절에는 형님이 좋아하는 코다리 조림 잊지 않고 준비해 놓을게요. 형님, 식사 안 하시게요? 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원하는 음식이 없어서 그래요?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명절 때 한 번 먹는 건데, 정작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은 하나도 없네. 잔이 43개면 뭐해? 내가 원하는 건 없잖아. 너는 어떻게 된 게 매년마다 준비해야 되는 코다리 조림을 까먹을 수가 있는 거니? 그거 하나 준비 못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반찬 가게 일을 하니까 겸사겸사 명절 음식 만들고 남은 거 가지고 오는 건데, 이번에는 코다리 조림 주문이 없어서 깜빡 잊은 건데, 이 사람한테 꼭 그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형수님, 아무리 원하는 반찬이 없다 해도 아버지도 숟가락도 들지 않으셨는데 먼저 일어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매년 만들어 놓은 음식 젓가락만 올리면서 그 나이에 반찬 투정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얼굴 보는 거 분위기 좋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지 모르겠네요. 야, 너 지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매번 먹던 게 없으니까 아쉬워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가만히라도 있으면 얼굴 붉힐 일도 없는데 꼭 그렇게 한마디 거들어야 되겠냐? 오래간만에 왔는데 밥 한 숟갈 뜨기도 전에 기분만 잡쳐버렸네. 가짓수가 많으면 뭐해?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저희 그냥 나가서 먹고 들어올게요. 어차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밥 먹어봤자 제약이밖에 더 하겠어요? 먼저 일어날 테니 식사들 마저 하세요. 코다리 조림 하나 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머리가 나쁜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큰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데 상의에 없으면 당장 가게 가서 만들어 오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 움직이는 게 그렇게 힘드니?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까 동네 가게에서 반찬이나 만들고 있지? 큰 며느리 봐봐라. 워낙 머리가 뛰어나니까 석자 교수 위치까지 올라가 있잖냐? 너랑 비빌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며느리가 먹고 싶은 게 없다는데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가게로 뛰쳐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 망치려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만들어 와라. 원인 제공을 네가 했으면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 지어야지. 사람마다 각자 사는 삶이 다 다른 거고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형님이 석자 교수라고 제가 왜 고개를 숙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잘못을 했으면 받아들이겠지만 코다리 조림 안 했다고 욕먹고 죄인 취급을 왜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모는 그 순간 잘한 것도 없으면서 말대꾸를 한다며 갑자기 머리채를 잡으셨고 당장 반찬 가게로 가서 형님이 좋아하는 코다리 조림을 해오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남편이 시모와 저를 분리시켜 겨우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시모 나름대로 그동안 저에게 상당히 많은 불만들이 쌓이셨는지 험한 말을 거침없이 뱉으셨고 그 모습에 정말 정떨어져 버린 저희 부부는
인연을 끊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용서해 드리고 싶지 않았고 이런 삶이 질려버려 2번 다시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가 그만하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성을 잃어버린 시모는 저에게 계속 달려들려고 말리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려 했어요. 그런데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작은 방에서 낮잠을 자던 7살 딸이 잠에서 깼는지 주방으로 들어왔는데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며 다가온 딸이 전화가 왔다면서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는지 저에게 쥐어줬는데 그 가방은 형님이 들고 온 가방이었죠. 그런데 딸이 저를 보며 건넨 첫마디에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제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이 핸드폰을 가리키면서 하나뿐인 내 남편이라고 반복적인 말을 하는데 진동이 울리고 있는 핸드폰 화면에 딸이 말한 대로 하나뿐인 내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전화가 오고 있는 핸드폰을 들어 형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본 형님이 급하게 저한테 달려와 핸드폰을 뺏으려는 순간 남편이 형님의 핸드폰을 가로챘습니다. 형님은 남편한테 당장 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주버님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핸드폰을 들고 이건 뭐냐며 한마디 했어요. 이 핸드폰이 당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핸드폰은 또 뭔데?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리 좀 가지고 와봐. 이건 누가 봐도 이중생활 같지? 아니, 무슨 이중생활이야. 그거 핸드폰 내 친구 거야. 저번에 카페에서 잠깐 만났었는데 걔가 핸드폰을 놓고 가는 바람에 내가 잠깐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아, 그래?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로 걸리면 안 되는 걸 들킨 사람처럼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는데 나한테 정말 숨기는 게 없는 거지? 그럼 지금 이 핸드폰 화면에 보이는 하나뿐인 내 남편이라고 적혀있는 이 사람과 통화를 해보면 딱 알겠네. 통화 버튼 눌러봐도 되는 거지? 여보세요?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오늘 언제 올 수 있는 거야? 저녁에 얼굴 볼 수 있는 거지? 승현 씨,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늦지 않게 꼭 와야 되는 거 알지? 오늘 우리 부모님이랑 인사하기로 했잖아. 정말 잘 생각했어. 교수 집안은 교수끼리 결혼을 해야 맞는 거라고. 그런 집안에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마. 그 남자 별것도 없는 일반 회사원 아니야? 당신이 너무 아깝다고. 이번 결정 정말 잘한 거야. 나랑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아이들은 그 남자가 키우라고 할 거지? 그렇게 확실히 정한 거지? 저번에 나한테 애들까지 전부 주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은 아이를 바라시는 것보단 당신의 집안을 원하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어차피 지금 나이에 아이를 가지는 것도 힘들잖아. 오늘 저녁에 늦지 않게 와야 돼. 우리 부모님이 많이 기대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왜 아까부터 계속 말이 없는 거야? 여보세요? 내 말 듣고 있어? 분명 통화가 연결됐는데. 승현 씨, 말 좀 해봐. 저녁에 확실하게 올 수 있는 거지? 그쪽에 지금 내 마누라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한 말들 전부 녹음이 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그쪽 부모를 만나기로 했다고? 남자는 아주버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 버렸어요.
수화기에서 들려왔던 남자의 목소리에서는 형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었고, 누가 봐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형님의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 시댁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시부모님은 비틀거리시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형님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자 아주버님이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한 말을 들어보면 당신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지겨워하는 것 같고 그 남자도 보니까 교수인 것 같은데 그 말은 둘이 서로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잖아. 언제부터였어? 나랑 아이들을 버리기로 결심한 게 언제부터였냐고. 나랑 함께한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당신과 사는 거 이제 지겨워. 나보다 못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당신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창피하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자리씩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냥 일반 회사원이잖아. 그때 당시 내가 아주 잠깐 눈이 삐었던 것 같은데 내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었고 나는 그런 남자들을 전부 다 놓쳤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했었거든.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함께 걸어가야 되는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어. 당신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만년 부장이잖아? 더 높은 위치를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고 나는 그런 무능력한 당신을 데리고 살면서 석자 교수인 내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어. 주변 사람들이 다 물어봐.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더라.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는 당신을 항상 끼고 살아야 하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 다른 친구들은 남편이 금융 쪽에서 일을 하던지 아니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그런 친구들에게 당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말을 하려니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당신과 함께 거리를 걷는 것조차 나는 상당히 괴로운 순간이었어.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봐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당신을 소개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곤욕스러웠다고. 결혼 초에는 잘 몰랐는데 살다 보면서 점점 온몸으로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나랑 맞는 사람을 찾으려 했던 거고 당신이랑 통한 그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애들까지 버리고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는데 그런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네? 아유 세상에, 너 지금 내 아들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걸 인정하겠다는 거니?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아니고 정말 내 아들과 갈라서겠다는 거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는 거냐고. 우리 집안의 자랑인 네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려 했다는 게 사실이야? 장난인 거지? 일부러 우리 놀래켜 주려는 거잖아. 아까 다 들으셨잖아요. 저는 이 사람과 이혼할 거고 이제 그만 제 삶을 찾아 떠나려고요. 그러니 더는 그만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일찍 말을 하게 됐지만 이런 식으로 밝힐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이왕 터진 거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모는 형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멱살을 잡은 뒤 바닥으로 내팽개 쳤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난리를 치셨죠. 시모의 형님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주버님은 형님의 단호한 결정에 결국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형님은 시모를 뿌리친 뒤 시댁을 뛰쳐나갔고 이 문제로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둘은 끝내 이혼 소송으로 남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친자 포기각서에 서명까지 하면서 미련 없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하지를 않았었죠. 아주버님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시모도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형님이 떠나게 되니 예전처럼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상당히 조용히 지내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형님이 떠나게 되자 저희를 막대하던 시모가 완전 딴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가게에 찾아와 원하지도 않았는데 청소까지 해주면서 안 하시던 행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시모를 매몰차게 가게 밖으로 내쳐 버렸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은 제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머리채 잡았던 것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었죠. 내가 지금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니? 갈 곳도 없는데 계속 나를 밀어내기만 할 거니? 앞으로 정말 잘한다니까. 전에 있었던 일들은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날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그동안 형님이 있었을 때는 차별하시면서 무시하시더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이혼하니까 이제 저한테 붙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죠? 저는 어머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도 이미 마음을 접어버린 상태라 어머님 얼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하셨어야죠. 저는 어차피 며느리 취급도 못 받았었는데 이참에 아주 잘 됐네요. 저희 가족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10년을 노력했어도 교수였던 형님 때문에 항상 저는 관심 밖이었는데 이제 와서 잘 지내보자고 하면 제가 참 좋아하겠어요?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지금 많이 바쁘거든요.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시모를 절대로 받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아마 돈줄이 끊겨서 더 신경이 쓰이겠죠. 저희가 시모에게 드리던 용돈도 전부 끊어 버렸거든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떠나가 버린 저희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땅을 치며 후회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도 교수 형님과 함께 산다고 저희 부부 반찬 가게 한다고 무시하더니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앞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살고 있는 54살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네요. 그 이유는 제 삶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고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처음 제가 겪게 된 일들이 현실 속에서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제 나이 26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함과 동시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었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싶을 정도로 시댁 집안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제 인생은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연정이는 자니? 아들, 여기 좀 앉아봐라. 너 아직 얘기 안 했지? 끝까지 말하지 말고 숨기고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편해. 당연히 숨겨야죠. 그걸 말했다간 집안 뒤집어지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우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돼. 언제 들킬지 몰라. 혼인신고 무조건 미뤄라. 그냥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나중에 하자고 그래. 출산하고 나서 무조건 아이만 챙기는 거야. 알겠지? 우리는 아이만 필요한 거지. 연정이 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나중에 돈을 쥐어주던 하면 되니까 최대한 조심히만 하면 돼요. 엄마도 혜선이한테 말 잘했죠? 허락했어요? 당연히 허락했지. 대리모 구하는 게 요즘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렇게라도 해야 아이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단다.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고 혜선이 기분 잘 맞춰줘라. 요즘 너 집에 자주 안 들어온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이번 주엔 꼭 들어가. 최근에 일이 많이 바빠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걔는 왜 이런 중요한 시기 때 오라가라야? 제가 나중에 가서 말 좀 잘할게요. 불안해서 그런 거겠지. 한눈 팔까봐. 그런 거 아니겠어? 대리모 구하다가 서로 눈 맞아서 집안 무너지고 난리도 아니었던 집안도 있었다며. 그러니까 정들지 않게 항상 거리 유지하고, 알겠지? 연정이 제가 생각보다 눈치가 상당히 빠른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몇 번째냐? 엄마가 알기론 5번째 아냐?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할 텐데 이 짓도 이젠 그만하고 싶다.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혜선이도 이번이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접자고 했어요. 솔직히 혜선이 집안 보고 눈 딱 감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이혼시켰어. 딸만 셋인데 어쩌자는 거야? 속이 계속 울렁거려 눈만 감고 있었는데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살떨리는 대화를 주고받는 시모와 남편의 목소리는 제 귓가에 충격으로 들려왔고 믿을 수 없는 사실들에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처음이라고 말했던 남편의 사탕 발림 사랑의 말들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라 그동안 정말 궁핍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남들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게 된 이후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고 싶었는데 시모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대화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 없어 문을 박차고 거실로 나오자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지 많이 당황한 듯 남편은 어색한 웃음으로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자는 거 아니었어? 지금 막 자다 깬 거야? 나는 엄마랑 대화 좀 하다가 들어가려 했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내가 왜 문을 박차고 나왔는지 알 거 아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 아니면 내치려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대를 이어줄 아이가 필요했던 거야? 혜선이라는 여자는 누군데? 본처가 있었으면서 이런 일을 꾸몄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게 왜 우리 잘못이야? 네가 내 아들 좋다고 따라다닌 거 아니었어? 어차피 알게 된 거 아들 하나만 제대로 낳아주면 앞으로 사는데 섭섭지 않게 해줄 테니까 그냥 쥐 죽은 듯이 살아. 계속 불만 가지고 행동하면 너한테 이득되는 게 뭐겠어?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어머님 집안 아이라는 거죠?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처음 동네 아줌마가 저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일부러 계획하고 접근한 거였네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계속 미뤘던 거야?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면 나를 내치고 아이만 데려가려는 거였어? 왜 내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영철이는 아무 잘못 없다. 전부 내가 계획한 일이니까 화를 내려면 나한테 하거라. 그리고 너 고아 출신이라면서 이런 집안에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살면서 이런 집안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불쌍해서 걷어들여 줬더니만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험한 꼴 보기 전에 조용히 찌그러져 살아. 알겠니? 남편은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시모는 제가 잘못한 것 마냥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흐르던 눈물도 멈출 정도로 그 사람들의 충격적인 행동은 제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겨주었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는커녕 어디에다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제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본처였네요. 그리곤 그 여자가 저와 따로 대화를 하고 싶다며 금방 온다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편이 전달해 주었고 그 여자의 얼굴을 제가 볼 이유는 없어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지 몇 분 만에 초인종이 울렸고 말도 안 되는 시간이라 너무 당황한 나머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자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는 한불로 건너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소름이 돋아 서둘러 이 집을 빠져나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 집 안으로 들어온 남편의 본처는 제 팔을 붙잡으며 자기와 대화를 하길 원했고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팔을 뿌리치며 현관문을 잡는 순간 시모의 한마디에 결국 소파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시모의 말을 눈물을 삼키며 들어야만 했어요. 네가 지금 그대로 나간다고 해서 뭐 어쩌게? 도움받을 곳도 없는 고아 주제에 소송이라도 하게? 너 돈도 없잖아. 네가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아이의 미래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 요즘 부잣집들은 거의 이러고 살아. 내 자식 못 가지면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 하나 만드는 건 기본이라고.
앞으로 네가 내린 결정들이 삶을 바꾼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 보니까 기분이 이상한데? 연정 씨라고 했나? 그동안 소꿉장난 하느라 많이 힘들었죠? 아들 낳을 때까지만 조용히 지내면 돼요. 금전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대충 들었겠지만 내가 지금 딸만 셋이라 몸도 많이 약해져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거든. 나도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닌데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그래도 허락한 이유는 이 사람 대해 끊기는 건 나도 보고 싶지 않거든. 어차피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가정부들이 알아서 키울 텐데 손해 볼 것도 없고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어차피 나중에 세상 떠나는 건 내 안 가지니 우리 시어머니 소원은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그 아이 아들이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누리게 해줄 수 있으니까 당신 자식의 인생도 피고 얼마나 좋아. 사기 결혼이라고 고소라도 하고 싶겠지만 아쉽게도 우리 아버지가 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법적으로 부부이고 그쪽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저 내연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거기다 고아로 살아온 인생 누가 믿어주겠어?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물린 상태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집을 뛰쳐나가도 문제였어요. 당장 어디서 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막막했었으니까요. 결국 방 안으로 들어와 한참 동안 펑펑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제가 알게 된 이후 셋이서 웃고 떠들면서 제 귀에 들리게끔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목소리들을 듣는 것조차 너무 괴로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사람들에게 제 아이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다음날 아침에 도망을 치려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른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조심스럽게 짐을 챙겨 현관문을 여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현관문 건너편에 갑자기 검은 물체의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고 무서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넨 말은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제가 돌발 행동을 할 수 없게 경비원을 배치시켜 놓았었네요.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많이 놀란 듯 시모가 눈을 비비면서 이럴 시간 있으면 잠이나 더 자라고 뱃속의 아이가 놀라겠다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모든 걸 알게 된 순간 자유까지 뺏어간 사람들은 뱃속의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부터 하려는 생각이 강했고 힘들게 계획한 일들이 전부 무산될까봐 절대 나가지 못하게 경비들까지 교대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면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네요. 결국 아무런 힘도 없는 저로서는 그냥 묵묵히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시간 동안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전부 차단까지 했었고 핸드폰도 뺏기고 말았으니까요. 언젠가 저에게 기회가 올 거라 믿으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내일 산부인과 가야 하는 거 알지? 괜히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지금까지 잘 참아왔잖아. 쓸데없는 행동에서 좋아지는 거 하나 없다. 딸이면 앞으로 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들이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솔직히 이런 기회 흔치 않은 거야. 네가 이렇게 열낼 필요가 없는 거라고. 어찌됐든 앞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잖아. 우리는 그저 대를 이을 아이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꼭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세요? 저를 지금까지 며느리로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 없으시죠? 그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만 궁금한 거잖아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동안 어머님께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면 가차없이 내치신다는 말을 돈으로 무마하시려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 시간 이후 2번 다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네요. 딸들은 쫑알거리는 게 너무 듣기 싫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주변엔 전부 딸들만 있는 거야. 혜선이도 딸이 셋이고 그동안 테리모들도 전부 딸들만 주야장천 싸질러 넣었는데 내가 아들 손자 안 보고 싶겠어? 우리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여기서 딸 낳은다면 내 인생에 아들 손자는 없나 보다 생각하며 살아갈 테니 그만 좀 지저대거라. 목소리조차 듣기 싫으니까. 시모는 저를 차에 태운 뒤 운전대를 잡은 기사에게 산부인과로 가달라는 말을 전했고 뒷좌석에 앉은 시모와 저는 가는 동안 서로 아무 말 없이 산부인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이 어떻든 저는 상관없었지만 시모는 혼자 중얼거리며 아들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음파 검사를 하고 성별을 확인하는데 충격적이게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시모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었고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출산 때까지 대우가 달라졌고 온갖 좋은 음식들을 먹이며 뱃속에 있는 제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불행밖에 남지 않을 것 같아 속으로 오열을 하며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시모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품에 안겨진 순간 얼굴 표정이 싹 바뀌기 시작했네요. 그동안 고생했다. 여기 그래도 꽤 좋은 곳이니까 몸조리 끝나는 대로 영철이한테 연락하도록 해라. 한동안 네가 옆에 내 손자 끼고 있어야 할 거 아니니? 나는 아이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하니까 당분간 오지 못할 거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저를 내치실 건가요? 더 이상 저는 필요 없잖아요. 원하시는 건 제 아들 아닌가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필요가 없지. 그런데 말이야. 한동안 엄마 품은 필요하겠지? 완무할 때까지는 데리고 있어야지 않겠어?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섭섭치 않게 대가는 치러줄 테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 나도 어느 정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 없이 막 내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마음 편하게 몸조리하고 있어라. 벌써부터 오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면 뭐하겠어? 차후에 다시 얘기해 줄 테니 지금은 내 손자나 잘 보살펴 주길 바란다. 필요한 거 있으면 영철이에게 전화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 집을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아들이 태어난 순간 어느 정도 제가 지고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시모와 남편을 보며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에겐 미안하지만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시댁 집안을 전부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땐 몰랐는데 막상 태어나고 나니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뛰쳐나온다 한들 저와 제 아이의 미래는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 외엔 달라지는 건 전혀 없을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게 되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철저한 복수로 이 집안의 재산을 모두 제 것으로 만들어야 모든 게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공했네. 생각보다 잘생겼는데 그이랑 많이 닮았네. 정말 다행이다. 나는 그쪽을 더 닮을까봐 걱정 많이 했거든. 안 그럼 그쪽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날 텐데 좋은 감정을 줄 수 있겠어? 우리 집안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놀라워하더라고.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나왔으니까 말이야. 연정 씨는 내 감정을 전혀 모를 거야. 딸만 셋을 낳았으니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어? 하루하루 사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다고. 내가 그토록 원하는 아들은 만날 수 없었으니까. 더군다나 몸까지 약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라도 내 마음을 충족시켜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끝내 부모님까지 설득하게 된 거야.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내가 대리모를 구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알아? 하지만 아이만 가지는 거니 더 이상 말리지 않더라고. 내가 그만큼 페인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고생했어. 어머님하고 얼마나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정 씨 할 일은 끝이 났으니 우리가 주는 적당한 보상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 새로운 남자랑 인연 만들어서 소박하게 잘 살아가길 바래. 원래 부유한 집안일수록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야. 몸조리 끝난 뒤 조만간 다시 함께 모여 얼굴 보고 조율을 하자고. 알겠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두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는 걸 생각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고 이 여자의 집안이 무너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조리가 끝이 나고 기사분의 도움을 받아 다시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니 아이의 방이 따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모와 그 여자랑 말다툼을 하면서 꽤 큰 목소리로 서로를 헐뜯고 있길래 일단 저는 아이 방에서 어떤 상황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숨을 멈춘 채 둘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 조율이 되지 않아 싸우는 중인 걸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완무할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지내야 하는데요? 저랑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시죠?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이 집안 무너지는 거 순식간인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 사업도 제가 전부 일으킨 거 잘 알고 계시죠? 서로의 의견이 맞아 합의하에 대리모 구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마음이 맞아야죠. 원래 몸조리 할 때까지 머물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나머지는 분유를 타서 먹이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어렵게 가진 아들 손자인데 분유가 몸에 좋겠어? 어차피 보낼 거 몇 달 더 있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 제대로 자라야 앞으로 더 큰 일도 할 텐데 왜 지금 당장만 보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제가 이 집안 망하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저를 아주 우습게 보고 계셨나 봐요?
쥐뿔도 없는 집안 일으켜 세워줬더니 배가 많이 부르셨나 보네요. 내일부터 일절 국물도 없으니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들 싸우고 있는 건데? 설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거야? 당신이 그냥 한 발 물러나줘. 이게 아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왕 좋게 끝내면 얼마나 좋아? 괜히 감정 싸움 해봤자 좋아지는 건 하나 없다고. 나는 뭐 좋을 것 같아? 얼마나 불편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 집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눈치 보이는 것도 죽을 맛이라고. 많이 지친 건 알고 있는데 아이를 생각해서 조금만 더 참도록 하자.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세 사람은 저를 두고 생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제 아이를 두고 뭐 하는 건지 황당하기만 했었죠. 결국 시모의 의견대로 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들이 정했고 저한테는 의견 자체를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날들을 보내면서 시모는 아이를 위해 저에게 온갖 좋은 음식을 먹여 건강한 모유가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정성을 쏟았어요. 그리고 시모가 생각한 만큼 됐다 싶었는지 저를 따로 불렀고 테이블 위에 흰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돈 봉투였어요. 아무 말 없이 시모를 쳐다보고 있으니 그동안의 정이라도 들었는지 고개를 돌리며 테이블에 놓인 아들을 낳아준 보상금을 가지고 다음날 집을 나가라는 말을 끝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본처가 집으로 들어왔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금 돈 주려고요? 어머님, 지금 장난해요? 상간녀한테 무슨 돈이야? 그이랑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인데 지금 돈까지 지어줘서 보내려고? 이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래? 상간녀로 소송하기 전에 당장 나가지. 제가 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아이 두고 절대 나갈 수 없어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가 그런다고 뭐라도 해결 볼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다고. 아들 낳아주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 그걸 여태까지 믿고 있었니? 나이도 어리고 고아 출신이니 세상을 얼마나 겪어봤겠어. 이봐요, 못들 하세요. 저 여자 당장 이 집에서 끌어내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요. 미안하다. 더 이상 나도 손을 쓸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난 것 같구나. 우리도 너를 보호해줄 힘은 없는 것 같다. 시모는 결국 테이블에 놓인 돈 봉투를 들곤 방으로 들어가셨고 발버둥을 쳤지만 경비원들에게 내쫓기고 말았네요.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이 집 밖으로 내쳐졌고 눈물을 흘리며 제 아들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간녀로 소송을 걸어 콩밥 먹이기 전에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자신의 위치와 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확실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던 놈은 2층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길래 오열을 하며 바라보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얼굴 표정을 보이면서 커튼을 쳤습니다. 그렇게 빈몸으로 내쳐진 상태로 한참 동안 집 앞에 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늦은 저녁 남편이 저와 아이가 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제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을 넣어두었다는 말을 하면서 차분하게 설득을 시켰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었죠. 한 공간에 살 수 없었지만 아들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남편이 통장에 넣어준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해 살아가게 되었고 시도 때도 없이 시댁을 찾아갔지만 제 아들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분명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묵묵히 버텨왔고 꾸준히 가리지 않고 살아가면서 멀리에서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혼돈을 주고 싶지 않아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보는 걸로 만족했었어요. 제 손에 컸다면 좋은 옷과 음식들 그리고 따뜻한 집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 어느덧 20년이 흘러버렸고 성인이 되는 시점에 제 얼굴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분명 많이 괴롭겠지만 그만큼 저도 더 이상은 물러날 수 없었고 제 아들을 되찾고 싶었어요. 아들이 서점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포착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말도 안 된다는 사실에 놀랐는지 처음에는 회피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는지 저에게 다시 돌아와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제 엄마라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제 엄마는 지금 집에 계신데요. 엄마라면서 지금까지 제 앞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뭘 바라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신 분들은 없었다고요. 미안하다. 너에게 20년 만에 찾아온 이유는 성인이 되기 전에 이런 문제로 혼돈을 주고 싶지 않았어. 네가 목표로 한 앞으로의 인생에 내가 갑자기 끼어들어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이기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어. 엄마는 내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니? 하지만 그만큼 오랜 세월 참아왔었던 건 앞만 보고 달릴 수 있게 하고 싶어 선택한 거야. 믿기 힘들겠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본다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와 나를 갈라놓았던 그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거란다. 그러니 이제 모든 걸 혼자서 결정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이 못난 엄마와도 시간을 보내줄 수 있겠니? 다른 건 바라지 않아. 어렸을 때 품에 안아볼 수 없었고 커가는 동안 멀리서 지켜봐야 했던 아픔들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릴 수 있게 아주 가끔만이라도 얼굴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풀어나가자. 엄마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전부 다 말해줄 테니 제발 근처에서만 머물러줘. 20년 만에 처음 아들과 마주하면서 절대 눈물 흘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동안 서러웠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결국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보내오면서 저와 많이 닮은 얼굴에 놀라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처음부터 많은 대화를 하기에는 아들이 힘들 것 같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제가 친모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 이후
아들의 눈빛은 변해가기 시작했고 모든 걸 바로 잡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굴 보고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은 적었고 아들을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더 해야만 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 만나기 전에 모든 걸 계획을 했었는지 고민하고 있길래 무조건 다녀오라고 했죠. 아들의 인생이 잘못되는 건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번 아들과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어져야 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한국을 오면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연락도 틈틈이 주고받으면서 20년의 세월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좁히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8년 뒤 친아들이 한국에 온 순간 아들의 눈빛은 변해 있었고 모든 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정말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이 시작했던 사업이 상당히 많이 커지게 된 이후 그 여자의 집안도 같이 뛰어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여자의 집안의 아비는 간암으로 진작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고 그 여자의 엄마는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아들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진 사업을 아들이 전부 물려받기 위해 해외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였어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돌아와 준비를 끝내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고아였던 제 뱃속에서 나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회사의 대표까지 되었으니 저는 모든 걸 다 이룬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건강이 많이 약해져서 운영하기가 힘이 들어 아들에게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었고 그걸 알게 된 순간 시댁 집안은 뿌리채 뽑히고 말았네요. 모두 누군지 알고 계시죠? 소개할 필요도 없지 않나요? 그동안 연기하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뭘 이리 당황스러워 하세요? 못 볼 걸 본 것도 아니고. 알아보니 과거에 꽤나 시끄러웠던 사이였다면서요? 정말 대단들 하세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꾸민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에요. 저랑 엄마 말고 제정신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 소유물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불량품 같은데요? 아버지랑 할머니가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거든요. 모든 걸 다시 바로 잡아야죠. 어쩐지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뒤에 숨겨져 있었던 거네요. 정말 대단들 하세요. 가정부 아줌마 손에 자라오면서 엄마한테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어서 얼마나 많이 울어왔었는데 천만 다행이에요. 정을 주지 않아서. 저도 쉽게 내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앞으로 할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그랬죠? 회사 대표로 위임된 만큼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셨다니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망가져 보세요. 제가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네요. 아들은 저를 뒤에 세우고 제 앞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 시작했고 시몬은 아들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게 되면서 뇌출혈이 오게 되었고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멱살을 잡았지만 이미 모든 권력을 아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순간에 길거리로 나앉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상황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 여자의 딸들도 처음 듣게 된 사실들로 인해 경악을 하면서 자신의 엄마가 그런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에 정신적인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대표를 아들에게 위임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에게 명의 이전을 시킨 상태라 자신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남편은 쉬지 않고 해명을 했습니다. 거기다 시모는 재산이 손녀들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되도록 미리 손을 써놓은 듯 보였어요. 그 여자는 결국에 이런 일이 언젠가 생길지 알았다며 땅을 치고 회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 그 일로 인해 그 여자의 딸들도 전부 등을 돌려버렸네요. 제가 다시 아들의 손을 잡으며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발을 들이자 그 여자가 분노하면서 제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려 했지만 아들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강하게 내동댕이 치면서 내쳐지고 싶지 않으면 저를 떠받들고 살라며 무서울 정도로 남편과 그 여자를 째려봤네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살던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들어갔던 거라 다시 건물에서 나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모는 뇌출혈로 인해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으로 남편도 안 좋았던 몸이 더 악화가 되면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대장암 3기로 당장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말기 때 확인할 수 있는 대장암이라 손을 쓰기에는 거의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미 남편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오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몰려온 스트레스가 병을 부추긴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현재 아들에게 내쳐진 이후 딸들까지 등을 돌려서 그런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노름에 손대면서 거의 탕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새로운 거처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찾아와서 그 여자가 그동안 키움값을 달라며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들도 엄마라고 믿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 그동안 차별을 많이 받아와서 그런지 상당한 분노가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차없이 내쳐버렸으니까요. 그저 처음엔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것 하나만 보면서 따라갔었는데 제가 구하로 많이 외롭게 살아왔다는 걸 이용해 이런 일을 벌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역으로 되돌려받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원했던 것처럼 지금의 아들은 남들이 우러러 볼 정도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가 되었고 저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대장암 3기 남편은 아마 편히 눈도 감지 못할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남의 약함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무조건 멀리하세요. 언젠가 분명 자신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